결혼 3년 차. 나는 약사 면허 하나로 시댁 식구들을 온전히 먹여 살렸다. 차도 내 돈으로 일시불로 뽑았지만 그 차의 운전대는 단 한 번도 내 차지가 된 적이 없었다. 이혼 판결문에 찍힌 도장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시어머니는 그 차를 몰고 동창회에 자랑하러 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뒤쫓아 가지 않았다. 나는 그저 조용히 스마트폰을 켰을 뿐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주인공의 통쾌한 반격이 어떻게 시작될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체 확인증을 테이블 너머로 밀어놓았다. 전세 보증금.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그렇게 집주인의 계좌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신혼집은 사돈어른 쪽에서 해결하셨으니 예단이랑 혼수는 최고급으로 맞춰서 보내세요. 우리 태준이가 종손이잖아요. 맞은편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 천순옥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아버지 곁에 앉아있던 나는 고개를 돌려 남편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그는 내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고 사람 좋게씩 웃으며 테이블 밑으로 내 손을 꼭 쥐었다. 주방 일로 굳은 살이 박인 거칠거칠한 손이었다. 2년 전 내가 약사 국가고시를 준비할 때 그는 매일 밤 그 투박한 손으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끓여다 주곤 했다. 당시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일을 돕던 그는 매일 동트기 전부터 수산시장에 나가 재료를 떼오고 밤늦게까지 뒷정리를 했다. 나는 그가 성실하고 다정해서 평생을 함께할 만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결혼하면 다 한 식구인데 너무 빡빡하게 따지면 오히려 감정만 상해요. 나는 그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더는 아무 말씀 없이 통장을 가방 안에 챙겨 넣으셨다. 결혼 비용의 7할은 우리 집에서 부담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한복부터 최고급 예단 이불까지 빼곡하게 적힌 긴 리스트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이 시댁이라는 새로운 가족에 스며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여기며 그 모든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했다. 결혼하고 석 달 뒤 나는 수원의 동네 약국을 정식으로 개업했다. 결혼 전 모아둔 적금의 대출을 조금 보태서 얻은 자리였다. 개업 후 첫 달 정산을 하던 날 카운터 뒤에 앉아 장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유리문이 열렸다. 시어머니가 쓱 들어오더니 매대를 훌쩍 둘러보고는 의자를 끌어당겨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은서야,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며 운을 띄웠다. 이번 달엔 얼마나 벌었니? 나는 장부를 덮고 액수를 말씀드렸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에서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 하나를 꺼내 내 앞으로 들이밀었다. 앞으로 매달 약국 수입은 이 계좌로 이체해라. 집안 돈 관리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우리 집 법도다. 나는 그 쪽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 손을 뻗지 않았다. 어머님, 약국에 약 들여올 결제 대금도 남겨둬야 하고, 그리고 왜? 내가 내 돈 떼먹을까 봐 그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박에 찢어질 듯 높아졌고 미간이 팍 구겨졌다. 다 너희들 위해서 모아주려는 거 아니야. 요즘 젊은 것들이 재테크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수중에 돈 좀 쥐어주면 펑펑 쓰기나 바쁘지. 내가 평생 돈 관리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너희들 구렁텅이에 빠뜨리겠니?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찌든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겉옷을 벗던 태주는 내 말을 다 듣고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엄마가 돈 관리에는 빠삭하시잖아. 당신은 그냥 일에만 집중해. 약국 일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할 텐데 매달 집안 가계부까지 쓰려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그는 내 눈을 맞추며 다정하게 말했다. 나는 그의 지친 얼굴을 보며 목끝까지 차올랐던 말을 꿀꺽 삼켰다. 다음 날 나는 약국의 그달 순수익을 시어머니가 적어준 계좌로 이체했다. 약국 장사는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의약품 도매상을 오가고 출퇴근도 편하게 할 겸 나는 결혼 전 모아두었던 정기예금을 깨서 내 명의로 된 고급 세단을 일시불로 뽑았다. 차가 출고되던 날 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현관 신발장 위에 차 키를 올려두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서울에서 열리는 약사 세미나에 갈 때 숨막히는 광역버스를 타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날 아침, 출근하려고 신발장 위를 한참 더듬었는데 차 키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내 차 키가 들려 있었다. 은서야, 내 약국은 집에서 코앞인데 그냥 운동 삼아 걸어 다녀라. 태준이가 매일 나 픽업하러 오기도 번거로우니까 이 차는 당분간 내가 좀 쓰마. 어머님, 그건 왜? 시어미가 며느리 차 좀 모는 게 안 된다는 거니? 그게 말이나 돼. 그녀는 명품 핸드백에 차 키를 쑤셔 넣더니 구두를 꿰어 신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나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텅 빈 신발장 위를 바라보았다. 그날 아침, 나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15분을 기다린 끝에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꽉 움켜쥔 채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후 3년 동안 내 명의로 등록된 그 차는 시어머니의 전용 기사 딸린 자가용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다. 도어록의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삑삑 울리더니 이내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거실 카페트에 앉아 그달 약국 매출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커다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든 채 불쑥 들어왔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첫날부터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태준에게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요구했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내 인사도 본체만체 하더니 주방으로 직진해 냉장고 문을 확 열어젖혔다. 하얀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반찬통을 층층이 뒤집어 엎기 시작했다. 이 문은 왜 이렇게 물러터졌니? 넌 장 볼 때 야채 신선도도 안 봐? 그리고 이 두부는 어제 다 먹었어야지. 그녀는 반찬통 몇 개를 싱크대 상판 위에 신경질적으로 쾅쾅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용도실로 쿵쿵 걸어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열어젖혔다. 뒤따라간 나는 시어머니가 쓰레기 봉투 안에 손을 쑥 집어넣어 한참을 뒤적이더니 반투명한 위생팩 하나를 끄집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안에는 어제 먹다 남은 사과 반쪽과 거뭇거뭇하게 상한 자두 몇 알이 들어있었다. 시어머니는 획 돌아서더니 그 위생팩을 내 발밑에 냅다 내동댕이 쳤다. 돈 벌 때는 안 아깝고 버릴 때는 안 아깝니? 멀쩡한 과일을 이렇게 훅훅 내다 버리는 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내 눈엔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걸로 보여. 허공으로 침이 튀었고 삿대질하는 그녀의 손가락이 내 이마를 찌를 듯이 바짝 다가왔다. 나는 위생팩에서 터져나온 과일즙이 마룻바닥에 끈적하게 묻어나는 것을 고개를 숙인 채 바라보았다. 어머님, 저 자두는 이미 다 상해서 먹으면 배탈 나요? 상한 데만 도려내고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내 나이 때는 배추 시래기 한 장도 아까워서 못 버렸어. 시어머니는 구시렁거리며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나는 쪼그려 앉아 그 위생팩을 주워 들고 싱크대로 갔다. 거뭇거뭇한 자두를 꺼내 수도꼭지를 틀고 다시 씻었다. 손가락을 타고 흐르는 물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다 씻은 자두를 깨끗한 그릇에 담아 다시 냉장고 구석에 밀어넣었다. 매년 추석과 설날 명절만 되면 주방은 지글거리는 기름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시가에 도착한 첫날 새벽부터 나는 앞치마를 동여매야 했다. 내 앞에는 전기 그릴 세 판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애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내 10손가락은 온통 밀가루와 계란물로 범벅이 되었다. 달궈진 팬 위에서 기름이 지글지글 끓어올랐고 툭하면 손등으로 뜨거운 기름이 튀어 빨갛게 화상을 입혔다. 나는 뒤집개를 쥔 채 기계처럼 전을 뒤집었다. 장시간 허리를 굽히고 있던 탓에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꼬박 5시간을 서서 전을 붙이고 나니 다리 감각마저 무뎌졌다. 거실에서는 왁자지껄한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소파 한가운데 상석에 앉아 막 현관을 들어선 친척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아이고, 순옥 형님.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친척 아주머니가 주방 쪽으로 고개를 쑥 내밀며 말했다. 우리 은서가 솜씨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데 손이 영굼 떠서 탈이야. 몇 시간을 저러고 있는데 아직도 차례상 하나를 다 못 채웠잖쑥. 시어머니는 곶감을 씹으며 노골적인 트집을 잡았다. 남편 태주는 1인용 소파에 늘어져 앉아 텔레비전에서 중계하는 야구 경기에 시선을 고정한 채 갓 부쳐낸 전을 집어먹고 있었다. 마지막 한 입을 삼킨 그는 손에 묻은 기름기를 툭툭 털어내더니 화장실로 쏙 들어가 버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방 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시누이 강은희가 고급 과일 상자 2개를 들고 들어왔다. 풀메이크업을 한 그녀는 겉옷을 벗어 시어머니에게 건넸다. 새언니, 고생이 많네. 그녀는 주방 문가로 다가와 상체만 살짝 들이밀며 지나가다 동네 사람에게 인사하듯 가벼운 말투로 던졌다. 아가씨 왔어요. 거실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긴 기름 냄새 심하니까 이내가 말했다. 네, 그럼 전 엄마 차나 좀 내올게요. 시누이는 얄밉게 휙 돌아서 나갔고 그녀의 구두굽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그날 밤 친척들이 모두 돌아간 후 나는 홀로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했다. 소매 끝에 주방 세제 거품이 묻었고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물을 마시러 주방에 들어온 태주는 내가 아직도 설거지하는 것을 보더니 쩍 하품을 했다. 아직도 다 못했어? 나 먼저 잔다. 내일 식당 나가봐야 해서. 나는 문 너머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손에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식기 건조대에 내려놓았다. 전환점은 지극히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연말정산에 필요하다며 생활비 영수증 뭉치를 가져와서 분류해달라고 맡겼다. 나는 카페2에 앉아 공과금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월별로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영수증 다발 맨 밑바닥에 반으로 접힌 복사본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쏙 뽑아보니 은행 통장 사본이었다. 예금주 이름은 강태준. 나는 순간 멈칫했다. 태주는 식당 운영비로 돈이 다 들어가서 수중에 남는 여윳돈이 한 푼도 없다고 내게 말했었다. 나는 잔액란으로 시선을 옮겼다. 숫자 0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심장 박동이 갑자기 느려지는 것 같았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나는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켜고 지난 3년 동안 매달 시어머니에게 이체했던 약국 매출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그러고는 그 통장 사본을 들고 입금된 액수와 날짜를 한 달 한 달 대조해 내려갔다.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른바 가족 공동계좌라 불리던 곳으로 내가 이체한 돈은 이틀이나 사흘 뒤면 정확히 60% 이상의 금액이 강태준의 개인 통장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 있었다. 꼬박 3년 동안 말이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모니터 화면의 숫자들과 손에 쥔 종이를 번갈아 보았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쫙 빨려나간 듯 숨이 막혔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물건을 집어 던지지도 않았다. 그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스멀스멀 새어나오는 지독한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을 뿐이다. 밤 11시, 태준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집에 들어왔다. 현관에서 신발을 휙 벗어 던진 그는 소파에 그대로 널브러졌다. 나는 통장 사본을 들고 그에게 다가가 거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이거 뭐야?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했다. 개슴츠레 뜬 눈으로 그 종이를 힐쩍 보던 그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술이 확 깬 사람처럼 스프링 튕기듯 벌떡 일어났다. 너 우리 엄마 물건 뒤졌어. 그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적반하장의 추궁이었다. 내 질문에나 대답해. 이거 뭐냐고. 나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내가 매달 어머님한테 보낸 약국 수입이 왜 당신 개인 통장으로 꽂혀 있는 건데? 그는 내 시선을 슬금슬금 피하며 종이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이건 식당 비상금이야. 엄마가 가게 자금 융통하기 편하게 내 쪽으로 돌려놓으신 거라고. 비상금. 내가 이체한 금액의 정확히 60%가 비상금이라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강태준. 내 눈엔 내가 바보 천치로 보여?
궁지에 몰린 그의 목대에 굵은 핏대가 섰고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다. 다 우리 집 잘 살자고 한 짓이잖아. 엄마가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어쨌든 돈이 어디로 증발한 것도 아니고 내 명의로 아니 우리 집 명의로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핏대를 세워. 그는 뒷말을 얼버무렸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라는 그 몇 글자가 날카로운 못이 되어 내 머릿속에 정통으로 콱 박혔다.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변심하면?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이혼하자고 하면?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나를 경계하고 더들 쳐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결혼 첫날부터 철저히 그녀의 공범이었다. 나는 눈앞에 이 남자를 가만히 응시했다. 7년 전 나에게 따뜻한 국밥을 끓여다 주던 순박했던 남자와 지금 내 앞에서 뻔뻔하게 소리를 지르는 남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애초에 나는 단 하루도 이 집안의 식구였던 적이 없었다. 나는 그저 매달 꼬박꼬박 지폐를 토해내는 현금 인출기에 불과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까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구청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내친김에 남편의 식당 사업자 등록 정보를 떼보았다. 영업신고증에 적힌 대표자 명의는 시어머니 천순옥.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명의자 역시 천순옥이었다. 그런데 그 식당을 굴리는 운영 자금의 절반은 내 약국 수입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며칠 뒤 약국 카운터 뒤에서 처방전을 확인하고 있을 때였다. 옆 상가 세탁소 아주머니가 파스를 사러 들어왔다. 은서 약사, 시어머니는 참 복도 많아 아주머니는 지갑을 뒤적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어제 교회 앞에서 보니까 엄청 번쩍거리는 최고급 세단에서 내리시더라고. 순옥 형님이 그러는데 아들이 엄마 고생한다고 특별히 뽑아준 차라지 뭐야? 아이고, 태준이가 효자는 효자야. 나는 거스름돈을 내밀었다. 그래요. 그럼. 순옥 형님이 그 차 몰고 친구들 태워서 골프장까지 다녀왔다잖아. 은서 약사도 복 받은 줄 알아? 그렇게 능력 있는 남편 만나기가 어디 쉬워? 아주머니는 파스를 챙겨 들고 나갔다. 나는 카운터 뒤에 선 채 유리문 너머 거리를 응시했다. 교차로에는 내가 매일 출퇴근할 때 타는 바로 그 번호의 버스가 신호 대기 중이었다. 나는 내 구두코를 힐끗 내려다보고는 묵묵히 돌아서서 매대의 비타민 영양제들을 정리했다. 나는 용량이 아주 넉넉한 보안 USB를 하나 샀다. 그 후 석 달 동안 매일 퇴근 후 약국에 남아 지난 3년간의 모든 재무 기록과 약국 매출 장부, 매월 이체했던 송금 내역서,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자동차 등록증 사본까지 모조리 스캔하고 분류했다. 그 모든 자료를 USB에 담아 가방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지퍼를 채워 넣었다. 토요일 오후, 나는 강남구에 위치한 대형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내 대학 동기이자 현재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민서진이 앉아 있었다. 서진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우스 휠을 쉴 새 없이 굴렸다. 적막한 회의실 안에는 마우스 클릭 소리만 울려 퍼졌다. 한참 뒤, 그녀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벗고 미간을 꾹꾹 눌렀다. 은서야, 서진이 심각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건 단순한 시댁의 생활비 관리가 아니야. 시스템을 갖춘 조직적인 재산 빼돌리기지. 그 인간들은 내가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진 믿음을 악용해서 내 혼인 후 개인 소득을 남편, 개인 자산과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으로 아주 합법적으로 세탁한 거야. 이혼하면 이거 다 돌려받을 수 있어. 내가 물었다. 증거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탄탄한지에 달렸지. 서진이 노트북 화면을 내 쪽으로 돌렸다. 지금 너한테 있는 건 이체 내역뿐이야. 이건 내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줬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시어머니 쪽에서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준 용돈이나 생활비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그만이야. 내가 증명해야 할 건 시어머니가 가족 공동생활비라는 명목으로 이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이 돈이 가정경제에 쓰이지 않고 강태준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야. 강태준 명의의 계좌 정보가 더 필요하고 시어머니가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던 당시의 대화 녹음이나 카톡 캡처 같은 게 있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날 밤 태주는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나는 다가가서 텔레비전 전원을 툭 꺼버렸다. 아, 뭐 하는 거야? 그가 미간을 팍 찌푸렸다. 나 앞으로 돈 관리 따로 할 거야.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약국도 조만간 확장해야 해서 더 이상 매달 수입을 어머님 통장으로 보낼 순 없어. 생활비는 각자 버는 비율에 맞춰서 반반씩 내자. 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너 또 무슨 미친 소리야? 엄마가 알아서 잘 불려주고 계시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이야? 내 돈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어? 30분 뒤 내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번쩍거렸다. 나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고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다. 하은서, 너 미쳤니? 시어머니의 사자후가 수화기를 뚫고 쏟아져 나왔다. 내가 감히 돈을 따로 관리하겠다고? 내가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게 다 우리 집안에서 뒷바라지 해준 덕분인 줄 알아. 처음 약국 자리 알아볼 때 월세 깎아준 게 누군데? 벌써 은혜를 잊었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돈줄을 내가 쥐고 흔들겠다 이거지? 어린 반 푸너치도 없는 소리 마라. 그녀는 무려 20분 동안이나 쌍욕을 퍼부었다. 위아래도 모르는 싸가지 없는 년부터 시작해 배은망덕한 년까지 온갖 폭언이 쏟아졌다. 나는 입을 꾹 다문 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내 손가락은 이미 스마트폰 화면의 녹음 버튼을 누른 상태였다. 안방에서 걸어 나온 태준이 그 살벌한 욕설을 듣더니 내 앞으로 다가와 스마트폰을 확 낚아채고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다. 너는 꼭 우리 엄마를 이렇게 들쑤셔놔야 직성이 풀리냐? 그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나를 쏘아보았다. 집안 꼬리 개판이 돼야 속이 시원해? 그는 내가 왜 재산을 분리하려는지 묻지도 않았고 고부 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자신이 누리던 안락한 온실을 깨뜨린 것이 짜증날 뿐이었다. 3일 뒤 태주는 샤워 중이었고 욕실에서는 사아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스마트폰은 침대 협탁 위에서 충전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화면이 번쩍 켜지며 알림 메시지가 팝업으로 떠올랐다. 발신자 이름은 수원점이었다. 나는 가게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다가갔다가 화면에 뜬 메시지 내용을 보고 우뚝 멈춰섰다. 수원점에서 온 메시지였다. 오빠, 오늘 너무 피곤해. 언제쯤 시간 내서 나 보러 올 거야? 욕실의 물소리를 들으며 침대 곁에 선 나는 그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잠금 화면 비밀번호는 시어머니의 생일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잠금 해제. 메시지 창 열기.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화 내용은 방대했다. 상대방은 남편의 가게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 알바생이었다.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리고 차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찍은 셀카들이 가득했다. 바로 내 명의로 뽑아놓고 시어머니가 독차지했던 그 자동차 아니었다. 사진의 날짜를 보니 불륜 기간은 최소 1년이 넘었다. 나는 메시지를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손끝 하나 떨리지 않았고 호흡도 평온했다. 석 달 전 대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알바생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빠 와이프가 눈치채면 어떡해? 나 좀 무서워. 강태준의 답장이 이어졌다. 걱정 마, 언의 마누라는 그냥 돈 버는 기계야? 매일 약국 아니면 잠자는 게 다인데 걔가 뭘 알겠어. 쫄지 마. 식당 매출 좀 더 안정되면 내가 확실하게 정리할게. 돈 버는 기계. 나는 그 끔찍한 대화 내용과 다정한 커플 사진들을 모조리 캡처해서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했다. 그러고는 발송 내역을 말끔히 지운 뒤 스마트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충전 케이블을 꽂았다. 마침 욕실의 물소리가 뚝 끊겼다. 나는 안방을 빠져나와 베란다로 나갔다. 샤시 문을 열어젖히자 초겨울의 칼바람이 얼굴을 강타했다.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아래 도로를 쌩쌩 달리는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저 도로 위에서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에 시달렸다. 나는 그게 다 우리 가정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었다.
적어도 저 남자의 마음속에 내가 시험 준비로 힘들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던 소중한 아내로 자리 잡고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과 찌꺼기마저 미련 없이 싹 씻겨 내려갔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민서진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고 방금 전송받은 캡처본들을 모조리 전송했다. 그리고 메시지를 남겼다. 증거 수집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이제 시작하자. 화면의 숫자 1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2분 뒤 서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내일 오전 10시. 원본 자료 싹 다 챙겨서 사무실로 와. 2달 뒤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실. 방 안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어 서늘했고 환풍구에서는 낮고 웅웅거리는 기계음이 들려왔다. 나는 긴 타원형 테이블의 한쪽에 앉았고 내 왼쪽에는 서진이 자리 잡았다. 우리 앞에는 두툼한 검은색 서류철 3개가 각 잡혀 놓여 있었다. 테이블 맞은편에는 시어머니 천순옥과 남편 강태준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태준의 대리인인 변호사는 그들 오른쪽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뒤적거렸다. 시어머니는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줄곧 팔짱을 낀 채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있었고 내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반면 태준은 눈에 띄게 초조한 기색으로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나와 자기 엄마 사이를 불안하게 번갈아 쳐다보았다. 반무태 안경을 쓴 중년의 조정위원이 양측의 신분증을 대조해 확인한 뒤 헛기침을 했다. 자, 그럼 원고 하은서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건에 대해 제1차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은 눈앞에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원고 측은 혼인 파탄에 주된 귀책 사유가 피고 강태준 씨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혼인 기간 동안 빼돌려진 개인소득의 전액 반환과 전세 보증금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 귀책 사유 인정에 대해 이해 있으십니까? 태준의 변호사가 막 입을 때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당연히 이해 있죠. 밀폐된 조정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무슨 귀책 사유요? 우리 태준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매일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하면서 이 배은망덕한 년을 먹여 살린 죄밖에 없어요. 지가 태준이 없이 어딜까요? 그깟 약국 나부랭이, 애초에 우리 집안이 수원 바닥에 인맥자 깔아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수월하게 개업이나 했겠어요. 이제 와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까? 서진은 시어머니의 사자후를 가볍게 무시하고 차분한 동작으로 첫 번째 검은색 서류철을 열었다. 그리고 사진 다발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본을 꺼내 테이블 한가운데로 쓱 밀어놓았다. 조정위원님. 피고 강태준 씨가 혼인 기간 중 본인 명의의 식당 알바생과 주고받은 통신 기록과 관련 사진들입니다. 불륜 기간은 무려 14개월에 달합니다. 외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진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맨 위에 놓인 사진을 톡톡 쳤다. 또한 저희가 지난 2달간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수십 차례 이용하여 상간녀를 모텔로 픽업했습니다. 여기 블랙박스 GPS 동선 대조표도 제출합니다. 테이블을 두드리던 태준의 손가락이 벼락 맞은 듯 멈췄다. 그의 안색이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시퍼렇게 질리더니 획 고개를 돌려 자기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의뢰인인 태준이 이런 치명적인 약점을 미리 털어놓지 않은 게 분명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차 안에서 태준과 젊은 여자가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밑이 파르르 떨렸지만 불과 5초도 지나지 않아 그녀는 보란듯이 사진을 테이블 위로 패대기 쳤다. 이깟게 대수라고 시어머니는 내 코앞에 삿대질하며 악을 썼다. 남자가 바깥 양반 노릇하며 스트레스 받다 보면 룸살롱도 가고 바람도 좀 피울 수 있는 거지.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맨날 돈독만 올라서 남편 밥 한 끼 제대로 안 차려주고 그 흔한 애 하나 못 낳아주니까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다 내년 탓인데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이따위 쓰레기 같은 사진 몇 장으로 우리 집안 재산을 홀라당 다 벗겨 먹으려고 들어? 꿈도 꾸지 마.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태준이 다급하게 목소리를 낮추며 시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내가 오늘 이 근본 없는 년이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서진은 코웃음을 치며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맞은편의 세 사람을 훑어보았다. 피고 측 대리인 변호사님, 서진이 줄곧 침묵을 지키던 동업자를 향해 말했다. 귀책 사유 인정에 대해 아직도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 그러시다면 본안 소송 재판 때 해당 상간녀 알바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도록 신청하겠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는 서류철을 덮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당측도 조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원고 측이 주장하는 빼돌려진 소득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재무보고서 한 부를 꺼내 들었다. 지난 3년 동안 원고 하은서 씨가 매월 천순옥 씨의 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자발적으로 지급한 생활비이자 위서른에 대한 부양료 명목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족관념상 지극히 보편적인 관행입니다. 해당 자금은 이미 가족 공동재산으로 섞여 생활비로 소진되었습니다. 원고가 이제 와서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곧바로 허리를 꼿꼿이 펴더니 입가에 득의양양한 비웃음을 흘렸다. 들었니? 내가 자발적으로 준 용돈이란다. 내 주머니에 들어온 이상, 그건 우리 강씨 집안 돈이야. 나는 짙게 화장을 한 시어머니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난 3년 동안 매달 월급날만 되면 저 얼굴은 어김없이 약국에 나타나 온갖 핑계를 대며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번 돈을 뜯어갔다. 나는 고개를 돌려 서진을 쳐다보았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두 번째 검은색 서류철을 펼쳤다. 자발적으로 드린 용돈이라고요. 서진은 서류철에서 50페이지에 달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와 공증을 마친 문자 메시지 기록을 쓱 뽑아 들었다. 조정위원님, 저희가 확보한 은행 거래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매달 천순옥 씨 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입금된 지 48시간 이내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히 60%의 금액이 피고 강태준 씨의 개인은닉 계좌로 2차 이체되었습니다. 7년 동안 총 214건이 이체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진은 거래 내역서를 앞으로 밀어놓고 이어서 문자 메시지 기록을 집어들었다. 이 돈의 명목이 무엇이었는지는 천순옥 씨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5일. 은서야, 이번 달 약국 돈 보내라. 가족 공동기금으로 보험료 내야 한다. 2020년 8월 10일. 이번 달 공동기금은 왜 200만 원이 비니? 2021년 11월 5일. 집안 돈 관리는 하나로 합쳐서 하는 게 우리 집 법도다. 얼른 공동계좌로 돈 이체해라. 서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천순옥 씨는 가족 공동기금과 돈관리 통합을 핑계로 원고가 혼인 후 벌어들인 개인소득을 내놓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자금이 가정의 공동지출에 쓰이지 않고 악의적으로 빼돌려져 남편 측의 개인 계좌에 은닉되었습니다. 이는 용도를 속이고 부부 공동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법적 규정에 따라 원고는 이렇게 빼돌려진 자금 전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재산을 분할할 때 남편 측의 몫을 삭감하거나 아예 분할 대상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실 안에는 죽은 듯한 정막이 내려앉았다. 태준의 변호사는 그 문자 메시지 기록을 집어들고 빠르게 몇 페이지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태준과 시어머니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는 목소리를 꾹 눌러 말했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고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이런 증거는 법정에 가면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고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으며 끼기깃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눈앞에 놓인 종이컵을 움켜쥐더니 서진이 있는 쪽을 향해 냅다 집어 던졌다. 미지근한 보리차가 반질반질한 나무 테이블 위로 왈칵 쏟아졌고
갈색 물자국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며 맨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적셨다. 종이컵은 카페트 위로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내까짓 게 뭔데? 어디서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시어머니는 목대까지 시뻘겋게 핏대를 세우고는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다. 그건 우리 강씨 집안 돈이야. 내 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라고. 이 독사 같은 년이 감히 3년 동안이나 우리 뒤통수를 쳐? 조정위원이 즉시 테이블 위에 호출벨을 눌렀다. 천순옥 씨, 당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조정위원이 엄중하게 경고했다. 여기는 법원 조정실입니다. 계속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신다면 법원 경위를 불러 조정을 중단시키고 지금 하신 행동을 있는 그대로 조서에 남기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들썩이다가 태준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진은 침착하게 티슈 한 장을 뽑아 손등에 튄 물방울을 닦아냈다. 피고 측 변호사님 이서진은 손목 시계를 힐쩍 확인했다. 저희 측 요구사항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은 원고의 아버지가 부담했으므로 전에 그대로 반환할 것. 둘째, 강태준 씨의 은닉 계좌에 있는 자금은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할 것. 셋째, 원고 명의의 차량은 즉시 원고에게 돌려줄 것. 만약 오늘 당장 조정조서에 서명하지 않으신다면 내일 곧바로 법원에 재산가압류를 신청해서 강태준 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동결하겠습니다. 물론 그 식당의 법인 계좌 거래 내역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계좌 동결이라는 네 글자의 태준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의 식당은 지금 당장 현금 흐름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계좌가 묶여버리면 당장 다음 달 알바생들 월급조차 제대로 챙겨줄 수 없었다. 서명하겠습니다. 태준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쉰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너 미쳤어? 시어머니가 새된 비명을 지르며 펜을 빼앗으려 들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태준이 갑자기 벼락같이 소리를 냅다 지르며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엄마를 노려보았다. 나 감방 가는 꼴 보고 싶어? 식당 문 닫고 길바닥에 나 앉아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얼어붙었다. 멘탈이 산산조각난 아들의 모습을 보며 입술만 파르르 떨던 그녀는 결국 바람 빠진 풍선처럼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어 무너져 내렸다. 태준은 펜을 들어 조정조서에 자신의 이름을 휘갈겨 썼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다. 법원 정문을 나설 때 하늘에서는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서진은 우산을 펴며 내게 줘서 부본 한 부를 건네주었다. 다 끝났어. 서진이 내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 서진아. 나는 서류를 가방 안에 소중히 챙겨 넣었다. 그날 오후 나는 용달 이사 트럭 하나를 불러서 지난 3년 동안 살았던 그 아파트로 돌아갔다. 태준과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거실에 있는 태준이 산대형 텔레비전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주방 찬장에 진열된 비싼 도자기 그릇들도 꺼내지 않았다. 내 옷가지들과 약학 전공 서적 몇 권, 그리고 결혼 전에 내 자취방에서 쓰다 가져온 낡은 식기 2세트만 챙겼을 뿐이다. 이삿짐 센터 기사님이 마지막 종이 상자 몇 개를 트럭에 실어 올린 후 나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한때 집이라고 불렸던 그 공간을 빙 둘러보았다. 신발장 위는 횡하니 비어 있었고 내 몫의 슬리퍼는 보이지 않았다. 다용도실의 분리수거통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나는 현관문을 닫고 도어록의 초기화 버튼을 꾹 눌러 나보다 시어머니가 더 익숙하게 눌러대던 그 비밀번호를 깨끗이 지워버렸다. 아파트 1층 야외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왔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내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면서도 지난 3년 내내 시어머니가 독차지하고 끌고 다녔던 내 고급 세단이 늘 세워져 있던 지정 주차 구역에 없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을 울린 뒤에야 연결되었고 수화기 너머로는 도마지라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왜? 조서 다 썼잖아. 또 뭐? 태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한가득 배어 있었다. 내 차 어딨어? 나는 담담하게 물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회 있다고 차 좀 잠깐 쓰신대. 어차피 너 오늘 짐 빼서 나간다며? 며칠 뒤에 내가 차 몰고 가서 갖다 줄게. 며칠 뒤. 그래, 차 한 번 몬다고 차가 달아 없어지냐? 너 진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라. 조서에 내 차라고 떡하니 써놨는데 내가 꿀꺽한다고 했어. 그는 어이없을 만큼 당당하게 쏘아붙이더니 전화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렸다. 나는 까맣게 꺼진 스마트폰 화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분노는 일지 않았다. 또 시작이네 하는 지긋지긋한 피로감도 없었다. 오직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고 명확한 판단만이 섰을 뿐이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자동차 관리 앱을 실행했다. 3년 전에 깔아두고 거의 켜본 적 없는 앱이었다. 화면이 2초 정도 로딩되더니 실시간 GPS 지도가 화면에 떴다. 지도 화면에는 파란색 화살표 하나가 성남시의 큰 도로를 타고 쏜살같이 이동 중이었다. 방향은 분당구의 고급 레스토랑 거리를 향하고 있었다. 나는 스마트폰 캡처 버튼을 눌러 현재 시각이 선명하게 찍힌 실시간 위치 정보 화면을 저장했다. 그러고 나서 서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서진아, 법적으로 하나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나는 화면 위에서 꼬물꼬물 움직이는 파란 점을 응시했다. 오늘 오전부로 이혼 조정조서의 효력이 발생했잖아. 차는 온전히 내 명의로 확정되었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동의도 없이 내 차를 몰고 나갔어.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성립되니? 전화기 너머의 서진은 내 말뜻을 단박에 알아차렸다. 그녀가 픽 웃음을 터뜨리더니 아주 명쾌한 목소리로 답했다. 100% 성립되지. 법적으로 너랑 강태준 네 식구들은 이제 생판 남남이거든. 남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차를 몰고 다닌다. 그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해. 만약 반환을 거부하면 절도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당장 112에 신고해. 알았어. 나는 통화를 종료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차량 앱맨 아래에 있는 안전제어 패널을 열었다. 도난 및 긴급 상황 옵션 아래에 원격 엔진 잠금이라는 빨간색 버튼이 보였다. 시스템이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경고. 해당 조작은 차량의 연료 공급을 단계적으로 차단하여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강제 시동 꺼짐을 유발하며 스티어링 휠이 잠기게 됩니다. 차량 도난이 확실한 경우에만 사용하십시오. 정말로 실행하시겠습니까?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 버튼을 꾹 눌렀다. 두 번째 단계, 나는 112 경찰 상황실로 전화를 걸었다. 네, 112 경찰 상황실입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하려고요. 제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신고자분 위치와 차량 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차량 번호는 12가에 3456입니다. GPS 위치 추적 결과 현재 분당구 대왕판교로를 주행 중입니다. 제가 차주 본인이고 누군가 제 허락도 없이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운전자가 신고자분과 아는 사이입니까? 가족 간의 분쟁일 경우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요원이 아주 전문적인 태도로 물었다. 가족 분쟁 아닙니다. 나는 멀리 잿빛으로 흐려진 하늘을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에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제 전남편의 어머니입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은 저와 완벽한 타인입니다. 제 차 키를 정당하게 받은 적도 없고 제가 운전을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인 차량 무단 사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해당 관할 구역에 순찰차를 출동시켜 차량을 검문하겠습니다. 나중에 분당 맘카페에 올라와 난리가 났던 그 3분짜리 동영상에서 나는 그날의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거기에 내 스마트폰 클라우드로 동기화된 블랙박스 내부 녹음 파일까지 합쳐지니 시어머니가 그 15분 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상황이 완벽하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당시 시어머니는 와인색 실크 재킷을 짝 빼입고 미용실에서 가트라이를 마친 뽕 들어간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 차를 몰고 분당구에서 가장 차가 막히는 대왕판교로 한복판을 달리고 있었다.
블랙박스에는 그녀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아이고, 미영아. 나 거의 다 왔어. 그래, 차 몰고 가고 있지? 우리 태준이가 엄마 타라고 특별히 세차까지 싹 해놨더라고. 그 녀석이 효자는 효자야. 엄마 체면에 어떻게 택시 타고 동창회를 가냐면서 기어이 차 키를 쥐어주잖니. 며느리. 아유. 그 재수 없는 년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 진작에 우리 집에서 쫓아냈으니까. 그녀가 기세등등하게 교차로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하려던 바로 그 순간 랩의 원격 명령이 작동했다. 동영상 화면 속에서 차량의 속도가 불과 10여 초 만에 뚝 떨어졌다. 시어머니의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니, 이 똥차가 갑자기 왜 이래? 그녀는 엑셀을 꾹꾹 밟아보았지만 렌즈는 묵묵부답이었다. 계기판에는 순식간에 눈을 찌를 듯한 시뻘건 경고등이 일렬로 쫙 켜졌다. 결국 차는 대왕판교로 한가운데 직진 차로에 덩그러니 멈춰 서고 말았다. 뒤따라오던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신경질적인 경적 소리가 도로를 가득 메웠다. 혼비백산한 시어머니는 스마트 시동 버튼을 미친 듯이 꾹꾹 눌러댔지만 스티어링 휠은 이미 쇳덩이처럼 꽉 잠겨 있었고 기어조차 꿈쩍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미영아. 차가 길 한복판에서 뻗어버렸어. 식당 애들한테 나 좀만 기다리라고 해. 시어머니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고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뒷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쌍욕을 퍼부었다. 아줌마. 운전 똑바로 안 해. 길 한가운데서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도 창문을 윙 내리고는 맞불을 놓았다. 눈깔이 삐었어. 차 고장 난 거 안 보여. 어디서 아줌마래, 아줌마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빨간색과 파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순찰차 2대가 시어머니의 차 앞뒤를 가로막았다.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관 2명이 운전석 창문으로 다가와 유리를 톡톡 두드렸다. 길을 걷던 행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창문을 내렸다. 아이고, 경찰관 양반. 이 차가 갑자기 길바닥에서 픽 꺼져버렸지 뭐예요. 얼른 견인차 좀 불러줘요. 운전면허증과 차량 등록증 제시해 주십시오. 경찰관은 차의 상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차주로부터 도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무단으로 주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도난 신고라니요? 이거 우리 며느리 차예요. 우리 집안 차라고요. 전산 확인 결과 차주 하은서 씨는 그 누구에게도 차량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당장 차에서 내려서 조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경찰관이 운전석 문을 벌컥 열었다. 그 미친년이 돌았나. 우리 아들이 내 타라고 사준 차를 내가 좀 몬 게 무슨 죄야. 당신들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날 잡아가. 시어머니는 안전벨트를 획 풀고 차 문을 박차고 나가며 경찰관에게 침을 튀겨가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주변에 몰려든 구경꾼은 점점 불어났다.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오지 않자 길을 따라 찾아 나섰던 동창회 친구 몇 명이 마침 인파맨 앞줄에 서서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평소 교회에서 그렇게 우아하고 인자한 척하던 천순옥 집사가 길바닥에서 미친 여자처럼 패악을 부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순옥,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참다 못한 동창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획 돌렸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귀티나게 빼입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경찰관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서며 허리춤의 수갑 케이스에 손을 얹었다. 천순옥 씨, 계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시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녀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차 문을 타고 스르륵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다. 동영상의 마지막은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끝이 났다.
저녁 8시. 나는 새로 구한 원룸에서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태준이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벼랑 끝에 몰린 들짐승 같은 그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넘어왔다. 분노로 시작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리는 목소리였다. 하은서, 너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년이냐? 의사가 우리 엄마 혈압이 180까지 치솟았대. 구급차 조금만 늦었어도 뇌출혈로 쓰러지셨을 거라고. 꼭 이렇게까지 막장으로 가야 속이 시원해? 나는 니트 하나를 반듯하게 개어 옷장에 챙겨 넣었다. 아무리 이혼 도장을 찍었어도 3년 동안 널 며느리로 걷어준 시어머니야. 차가 그렇게 아까우면 미리 전화 한 통 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잖아. 기어이 경찰을 불러서 수갑을 채우려 들어 그는 전화기 너머로 미친 듯이 울부짖었고 배경으로는 병원 응급실의 어수선한 소음이 들려왔다. 나는 손을 멈추고 수화기에 대고 차분하게 불렀다. 강태준. 그의 악다구니가 뚝 끊겼다. 당신 엄마가 내 쓰레기 봉투 뒤집어 엎을 때 나한테 미리 전화 한 통 했니? 나는 무미건조하게 물었다. 당신이 내 피 같은 돈 당신 통장으로 빼돌릴 때 나한테 미리 허락받았어? 내 명의로 된 내 차 안에서 그 어린 알바생이랑 물고 빨고 할 때 나한테 미리 말하고 했냐고. 전화기 너머는 무덤처럼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그저 씩씩거리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 차는 이혼조서에 도장 찍고 효력이 발생한 그 순간부터 당신네 집구석이랑은 일절 상관없는 내 재산이야. 나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응시했다. 나머지는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직접 들어. 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길로 즉시 그의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었다. 서진에게서 카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경찰서 신고 조서 접수 완료됐어.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사법 처리 절차 밟을 수 있어? 나는 응,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다. 복수에 성공했다는 짜릿한 아드레날린 같은 건 분비되지 않았다. 그저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긴 한숨을 내쉬었을 뿐이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홀가분함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더 이상 그 누구의 허락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시어머니는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경찰서로 끌려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자칫하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로 전과자가 되어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사색이 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나는 서진에게 서류 한 부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다. 형사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줄 의향은 있습니다. 서진은 전화로 태준의 변호사에게 똑 부러지게 말했다. 단, 천순옥 씨가 직접 포기각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해당 차량이 강태준 씨 및 그 가족과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인정하고 강태준 씨 측은 하은서 씨의 모든 재산에 대해 향후 어떠한 권리도 영구히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서명을 거부했다. 그녀는 병실에서 이건 내 인격을 모독하는 짓이라며 길길이 날뛰었다. 지루한 기싸움이 2주나 이어졌다. 결국 검찰청에서 합의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사건을 곧바로 정식 재판으로 넘기겠다는 최후 통첩이 떨어지고 나서야 백기를 들었다. 마침내 서진이 퀵서비스로 서류 한 부를 내게 보내왔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서명이 들어간 재산 포기 각서였다. 천순옥이라는 세 글자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새빨간 지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서진의 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그 지장을 찍을 때 굴욕감에 몸을 떨며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분당 맘카페에 올라온 그 동영상은 꼬박 한 달 동안 베스트 게시글에 머물며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다. 제목은 전 며느리 차 훔쳐 타고 동창회 가다 길바닥에서 경찰에 체포된 레전드 진상 시어머니였다. 옆 상가 세탁소 아주머니가 파스를 사러 약국에 들렀을 때 카운터 앞으로 바짝 다가오더니 은밀하게 속삭였다. 은서 약사, 맘카페 동영상 봤어? 경찰들한테 둘러싸여서 난리치는 그 아줌마,
아무리 봐도 전 시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던데? 며느리한테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났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고.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계산기만 톡톡 두드리며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시어머니의 고등학교 동창 단톡방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방을 나가버렸다. 그녀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공들여 쌓아 올렸던 인자한 시어머니, 우아한 권사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고 담임 목사마저 그녀에게 당분간 집에서 자숙하며 기도에 전념하시는 게 좋겠다고 애둘러 권고할 정도였다. 태준의 식당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동영상 속 진상 아줌마가 그 식당 사장 엄마라는 사실이 동네에 쫙 퍼지면서 주민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다. 게다가 내 약국에서 매달 링거액처럼 꽂히던 수입이 끊기자 식당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말라붙었다. 식자재 납품 업체에서는 대금 결제를 독촉했고 알바생들 월급조차 밀리기 시작했다. 한 달 뒤, 태주는 어떻게든 나와 연락을 닿으려 발악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 내게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은서야, 내가 다 잘못했어. 지금 가게 꼴이 말이 아니야? 엄마도 당신한테 몹쓸 짓 했다고 매일 집에서 눈물로 지새우고 계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당신만 돌아오면 집안 경제권 다 당신한테 넘길게. 나는 끝까지 읽어볼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고 곧바로 문자를 삭제해버렸다. 다음 날 시누이 강은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새언니,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엉엉 울며 매달렸다. 예전에 그 얄밉고 가볍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언니, 우리 엄마가 진짜 뼈저리게 후회하고 계셔요. 지금 동네 창피해서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시고 몸져 누우셨어요. 오빠 식당도 당장 이번 달에 문 닫게 생겼고요. 제발 지난 7년 동안 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집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는 그녀가 징징거리는 소리를 잠자코 듣고 있었다. 아가씨,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언니, 듣고 있어요. 어머님, 만수무강하시라고 전해드려요. 나는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전화를 끊었고 그 즉시 시누이의 번호 역시 수신 차단 목록에 올렸다. 나는 고스란히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수원에 있는 내 약국 근처에 깔끔한 오피스텔을 새로 구했다. 부모님 댁까지 걸어서 딱 15분 걸리는 거리였다. 그 세단은 견인차에 실려 서비스 센터로 보내졌다. 나는 거금을 들여 실내 클리닝부터 최고급 디테일링 세차까지 싹 다 맡겼다. 이제 그 차는 매일 내 약국 앞 전용 주차장에 얌전히 세워져 나의 출퇴근과 의약품 도매상 방문을 위한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다. 약국 매출은 나의 이혼과 상관없이 여전히 탄탄했다. 지난 7년 동안 동네에서 쌓아 올린 신뢰 덕분에 단골 손님들은 변함없이 나를 찾아와 약을 짓고 건강 상담을 받았다. 나는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부모님 댁에 가서 느긋하게 아점을 먹는 일상을 되찾았다. 독립 후 첫 번째 일요일, 나는 부모님 댁 마당 앞에 차를 세웠다. 마당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계시던 아버지는 내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시더니 내 차에 한참 동안 시선을 머무르셨다. 그 차, 처음부터 4명이었지. 아버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으시며 잠긴 목소리로 물으셨다. 나는 다가가서 아버지의 팔짱을 꽉 끼며 환하게 웃었다. 네, 처음부터 제 차였어요. 아빠, 오늘 점심 메뉴는 뭐예요? 아빠가 무쳐주는 시금치 나물 먹고 싶어요. 아버지는 내 손등을 토닥이실 뿐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로부터 반년 후. 수원의 늦가을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을 품고 있었다. 세탁소 아주머니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태준의 식당은 결국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고 한다. 빚더미에 앉아 월세마저 밀리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은 채 가게를 넘겼다. 그리고 태준을 데리고 파주의 인적 드문 외곽 도로변으로 쫓겨나듯 밀려나 테이블 몇 개 없는 허름한 밥집을 차려 근근히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동창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예전 교회 지인들과는 연락을 싹 끊고 잠적해버렸다. 태준과 그 알바생의 결말은 뻔했다.
가게가 망하고 태준이 빈털터리가 되자 그 어린 여자는 미련 없이 알바를 그만두고 연기처럼 자취를 감췄다. 어느 금요일 늦은 밤, 나는 약국 문을 닫고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스마트폰 화면이 번쩍 켜지더니 모르는 번호로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싸구려 선술집의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술에 떡이 된 태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은서야, 내 말이 다 맞았어.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내가 없으니까 난 남자 구실도 못하는 등신 새끼라고. 나 진짜 미치도록 후회해. 나는 끝까지 듣지 않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와이프하여 미련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다. 마지막 감기약 상자까지 재고 파악을 마친 나는 약국 조명을 끄고 유리문을 단단히 잠갔다. 차가운 밤바람이 거리를 휩쓸고 지나가며 낙엽 몇 장을 굴렸다. 나는 도로변으로 걸어가 주머니 속의 스마트 키를 꾹 눌렀다. 어둠 속에서 내 세단이 헤드라이트를 2번 깜빡이며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나는 운전석 문을 열고 시트에 몸을 실었다. 한때 이 고급 가죽 시트에는 시어머니가 쓰던 그 독하고 코를 찌르는 한방 비누 냄새가 찌들어 있었다. 조수석 글러브 박스 안에는 그녀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한 움큼씩 집어오던 싸구려 박하사탕이 굴러다녔고 룸미러에는 교회에서 받아온 조잡한 십자가 장식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차 안에는 그 어떤 불쾌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가죽 향기만이 감돌았다. 글러브 박스에는 내 비상용 안경이 들어있었고 뒷좌석에는 내가 아끼는 캐시미어 숄이 반듯하게 개어놓여 있었다.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 버튼을 눌렀다. 엔진이 낮고 묵직한 구동음을 내며 부드럽게 깨어났고 계기판에 들어온 은은한 푸른 조명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조수석에 앉아 내 운전 실력을 이래라 저래라 훈수두는 시어머니도 없고 전화통에 대고 가족 공동기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목소리도 없었다. 억지로 이체해야 할 고지서도 명절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제사 설거지도 영원히 사라졌다. 나는 스티어링 휠을 단단히 쥐고 기어를 드라이브로 바꾼 뒤 수원의 한산한 밤거리로 미끄러지듯 차를 몰았다. 이것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거창한 복수극도 아니고 눈물 콧물 속 빼는 극적인 깨달음도 아니다. 나는 그저 애초에 내 것이었던 내 차 키를 되찾았고 온전히 내 명의로 된 내 차를 몰며 오직 나만을 위해 펼쳐진 길을 달리고 있을 뿐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실 하은서는 접시 하나 깨뜨리지 않았고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회수해야 할 때가 왔을 때 원래 자기 것이었던 것들을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헌신과 희생을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 모든 지원이 뚝 끊기고 나서야 자신은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껍데기였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구독자 여러분은 은서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세요.